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오늘을 보내는 것이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때가 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 어딘가로. 이번 주말에라도 당장 외치는 마음을 달래며 여행지의 숙소나 교통편을 가볼 만한 곳과 맛집들을 찾아보다 보면 어쩐지 그것만으로도 금세 질려버리고 만다. 그제야 깨닫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어딘가의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라는 것을.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쳐도 된다는 걸 이제는 배웠다. 하지만 사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찾고 싶었다. 일과 사람 모두에서. 언젠가 죽기 전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믿고 싶다. 그래도 혹시 아직 나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 미래의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다. 나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테니까. 물론 편의점에서 생수 한 통 집어들듯 산 건 아니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같이 출퇴근용으로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 브롬톤을 산다는 건 꽤나 큰 고민과 만용을 필요로 한다. 150만 원이 넘는 거금을 투척해야 하니까. 내가 브롬톤을 살 수 있었던 건 갑자기 눈먼 돈이 굴러 들어와서도 아니다. 그저 처음부터 민망한 작은 미니벨로를 사기 전부터 브롬톤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차곡차곡 키워왔기 때문이다.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은 욕망은 시간을 먹으며 쑥쑥 자라서 고민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브롬톤을 살 수 있다. 이제 내 곁엔 브롬톤이 없다. 물을 줘볼까 심어볼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주변에 브롬톤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중고보다 조금 싼 가격에 넘겼다. 그리고 녹색 자전거를 판 돈은 녹색 소주병을 사는데 몽땅 들어가 버렸다. 아직도 가끔은 생각난다. 접혀있을 때가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나의 브롬톤이. 종종 브롬톤 판 거 후회하지 않아?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딱 한 번 후회했다. 이번에 이사하고 짐을 정리한 후에 밋밋하게 텅 빈 벽을 봤을 때 느꼈다. 아, 저기에 브롬톤 세워두면 딱인데. 전날보다 공기가 선선해지고 나뭇잎의 색이 변한 걸 보니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았다. 출퇴근길에 피부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면 살아있다는 것, 무사하게 살아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실감났다. 회사 원룸을 오가는 자신의 삶이 사무실 한 구석에 방치된 화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갖다 놨는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는 오래된 화분. 적당한 물과 햇빛, 분갈이나 영양제가 없고 오가던 사람이 물을 왕창 부어버린 뒤 다시 방치해둔 화분. 뿌리를 뻗어갈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토양도 척박해졌고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화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화분이 된 것 같았다. 미주는 잠들 때면 하루를 무사히 마감했다는 안도감과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불안 속에 덩그러니 남았다. 그 불안은 양쪽에서 미주를 끌어당겼다. 왼쪽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써버리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쉬다 잠드는 규칙적이면서도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가 놓여있고 오른쪽에는 이 단조로운 삶마저 예고 없이 툭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버티고 있었다. 미주는 혼자에 집중했고
남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건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독거노인이 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지만 고독사는 두려웠다. 고독사가 현대인의 운명이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처참한 상태가 되어 발견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때 자신의 힘으로 쇠약한 육체를 어딘가에 의탁할 수 있어야 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도 수없이 마주했던 경험이었다. 적어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언니 오빠보다도 혼자가 된다는 것을 잘 견뎌왔다고 자부했었다. 눈물로 보낸 학창시절을 견디면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었던 터라 나는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하고 무섭기만 했다. 아니, 이 두려움의 정체가 외로움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겪는 외로움은 학생일 때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서 무서움이라고 말해버렸지만 사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외로움이 사무치게 무서웠다.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던 대학은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꿈에 그리던 연기를 배우러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시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에이브릴 라빈의 앨범을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던 좁은 옷가게였다. 하지만 아침 10시면 가게 문을 열고 옷가게에 쌓인 먼지를 탈탈 털며 늘어진 테이프를 돌리던 그 시간마저도 나는 배우가 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건너편 음반가게에서 음반을 고르곤 했다. 재즈와 보사노바를 좋아하게 된 것도 몇 시간씩 가게 안을 서성이며 음반을 고르다 갖게 된 취향임에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그때만큼 음악에 기대어 살았던 적이 없는 듯하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두려움에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도 음악을 들었다. 고래고래 노래를 따라 부르던 옷가게 알바생은 배우가 될 제목임에 분명하다고 스스로 주문을 외며 빗자루질에 몰두했다. 비록 오디션을 보러 가기 위해 툭하면 이를 빼야 했던 터라 결국 얼마 못 가 잘리고 말았지만 그 후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해서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뻤다. 문경의 가파른 산세를 바라보며 서울로 돌아왔다. 지나가던 새도 쉬어갈 만큼 험한 산비탈이었다. 그 산자락 아래에 사는 여러 사람 중 우리는 윤인숙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운전하던 보키씨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인숙씨를 생각하다가 절로 나온 혼잣말이었을 것이다. 보키씨를 따라잡는 것도 내겐 아득한데 보키씨는 인숙씨를 보며 자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뒷좌석엔 오이와 표고버섯 2상자가 실려 있었다. 인숙씨께서 바리바리 싸주신 선물이었다. 상자 위에는 어김없이 매직으로 쓴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인터뷰하고 논밭을 돌고 저녁을 차리고 치우는 와중에 언제 그것을 다 챙기고 쓰셨는지. 표고버섯 한 상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인숙씨의 버섯이 내 마음에 쏘아올린 이야기. 땅 밑에서 땅 위로, 참나무 속에서 참나무 밖으로, 문경에서 전국으로 퍼져온 이야기. 인숙씨의 근육 많은 2손을 거쳐온 이야기. 내 입으로 들어오는 한 송이의 버섯을 되감기하며 따라갔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났다. 인숙씨는 자꾸자꾸 새 마음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새 마음 하고 속으로 되뇌인다. 약한 게 뭘까? 강한 게 뭘까? 인숙씨를 보며 나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
인숙 씨의 몸과 마음은 내가 언제나 찾아 나서는 사랑과 용기로 가득하다. 그에게서 흘러넘쳐 땅으로, 씨앗으로, 뿌리로, 줄기로, 이파리로, 열매로, 신지 언니에게로, 나에게로 전해진다. 인숙 씨는 용기투성이다. 나는 인숙 씨처럼 강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다. 파도를 잡아 서프보드 위에서 일어서는 테이크오프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 버텨야 한다. 허벅지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균형을 잘 잡고 일어난 덕분에 떨어질 것 같은 고비는 넘겼다. 그 순간, 몇 초 안 되던 그 찰나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 보드를 디딘 발바닥에 모든 감각이 집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전 법정 스님의 풍부하게 소유하지 말고 풍성하게 존재하라는 말씀을 글로 읽고 과연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오래 생각한 적이 있다. 스물의 나에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물음이었다. 그런데 그날 첫 서핑과 서프보드 위에서 처음 디뎌본 세계를 떠올리면 나는 답에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들곤 한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한 세계만큼 존재한다. 감각은 입력의 총량을 더 잘게 쪼갤 수 있을 때 고도화된다. 태어나 처음 경험한 에스프레소에서 느껴지는 건 쓴맛이 지배적일 테지만 점차 경험이 누적되면 우리의 혀와 코는 신맛과 단맛, 바디감, 여러 계열의 향기를 구분해내기 시작한다. 감각하고 인식하고 움직일 때 나는 이곳에 존재하게 된다. 다시 첫 서핑을 떠올린다. 마치 파도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따라 낱낱이 운동하고 바다에 관한 단어가 수천 개로 방울방울 쪼개지는 것 같던 순간, 그날 신이 난 나는 7시간 정도 바다에 푹 잠겨 있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이렇게 신이 나도 괜찮은 걸까 싶었지만 비틀거리며 다시 풍덩 서프보드에서 자빠질 때 느껴지는 폭신폭신한 바다의 감촉이 좋았다. 그날의 실패에서는 짭조름한 맛이 났다. 하지만 다시 또다시 파도가 나의 일이 되려면 내겐 좀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할 것이었다. 다음날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내게 이토록 큰 기쁨이 있었던가 되짚어봤다. 새벽에 파도가 일고 해가 뜨는 일에 가슴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모든 게 아마 처음일 것이다. 모든 파도와의 만남이 처음인 것처럼. 몽도는 주인장과 손님, 손님과 손님 사이에 마주침이 잦은 집이다. 공용실에서, 마당에서, 옥상에서, 거실에서, 화장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친다. 한 지붕 아래 잠들고 한 솥에 끓인 누룽지를 먹는 사이니까. 그래서 따뜻한 에피소드도 많지만 나만의 시공간을 지키고 싶은 이들에겐 이 온기가 조금은 더울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준비해본 무건 목걸이. 이 목걸이를 착용한 손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나는 아주 가벼운 목례만으로 그를 지나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란 언어에 나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안다. 침묵은 나에게도 익숙한 언어니까. 우리는 고요 속에서 서로가 침묵의 원어민임을 알아볼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딱 잘라 말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가장 좋아한다는 표현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말이다. 파란색이 마음에 들어 혹은 핫도그를 즐겨 먹어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정하기는 까다롭다. 어쩌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고민할 만큼의 열정이 내게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차라리
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라는 질문엔 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까? 늘 가까이 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이 없어서인지 대체로 집이나 작업실에 머문다. 물론 친구들과 가끔 시내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금방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그저 집에서 작업하면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순간을 떠올리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마침내 발견한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곤 전혀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아마추어 증폭기가 한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추어 증폭기는 한밭을 우연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한밭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웃기는 노래들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한밭은 그런 그의 노래들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밭은 상경에서 취직했고 신용카드 빚을 다 갚았고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추어 증폭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노래들은 대부분 그때 아마추어 증폭기가 한밭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들입니다. 이른 새벽 추운 공기에 편의점에 들러서 한 개에 500원 하는 호빵을 둘이서 먹으며 생각해. 추운 자의 멜로디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면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삼키며 말했네. 몸을 의식하네. 몸을 의식하네. 책방 주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아니, 이 땅에 독립 책방을 만든 주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싶다.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이름에 이익 조건에 걸쳐있는 관계가 아니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동안 즐겨 찾은 67곳의 독립 책방에 갈 때마다 나는 주인들의 사연이 궁금했다. 왜 이 동네에, 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왜 이렇게 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책방을 만든 것일까? 책방을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일까? 하는 사사로운 궁금증이 자꾸만 생겨났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방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다. 책을 너무나 좋아한 누군가가 어떤 뜻을 품고 만든 작은 공간. 그래서 독립책방에는 주인장의 취향이 풍겨난다. 어떤 주인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도 전에 쓸쓸히 저문 책들을 들여온다. 어떤 주인은 과연 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상을 담은 출판물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는다. 어떤 주인은 자신이 애정하는 작가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일상에 찌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따로 추린다. 그들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해온 노련한 DJ와 같다. 판매량에 따라 잘 쓴 독자 후기에 맞춰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으로 만들어지는 추천 도서 목록이 인상적인 건 당연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책방 주인의 취향과 그 취향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사람들의 향유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독서 흐름이 만들어진다. 책방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방을 선택한다. 책방 주인들의 취향과 선택이 다르고 책방에 입고된 책들의 종류가 남극에서 북극보다 멀기에 서울 깍쟁이의 말과 제주도 토박이의 사투리처럼 다르기에 독립책방은 나날이 흥미로워진다.
이 책방에 들어서면 이 책이 읽고 싶고 다른 책방에서는 전혀 다른 책이 끌린다. 다양하다, 색다르다.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는 순간 책방에 온전히 빠져들어 또 하나의 일원이 되는 느낌이다. 나 또한 책방의 한 조각이 되어 하나의 종류가 된다. 인도에 가면 터번을 쓰고 싶고 영국에 가면 특유의 악센트를 따라하고 싶듯이 우리를 스며들게 하는 책방만의 매력. 이토록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 다양한 책들 속에서 나와 같은 책을 골라드는 사람이 있을까 괜히 기대되는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나랑 결혼하면 조밥을 먹게 될 거라고 예고했던 남자와 죽사발에도 웃음이 있으면 살겠다고 대답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에 여자는 남자의 등에 붙어있던 송충이를 떼어주었다. 먼 훗날에 여자는 죽음의 능선에 서 있는 남자 등을 떠밀어서 남자를 살렸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지어내며 남자가 여자의 등을 한참 쓰다듬어 준 것은 사실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바랄 때가 있어. 가만히 귀 기울이고 싶어서. 돌아가는 길에 벌써부터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다리지. 자주 떠올리는 동안 네 안에는 그 사람의 자리가 생기고 오직 그 사람만이 빈자리에 찾아올 수 있어. 꽃잎과 돌멩이도 의미 있게 보이고 세상이 더 자세하고 밝아져.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릿한데 함께 걸으면 괜찮아. 이 길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지. 평범한 몸이 일렁이는 푸른 파도로 채워져. 너에게서 출발한 파도가 그 사람의 해변에 도착했을 때 둘의 영혼은 이어지게 되는 거야. 함께 손을 잡고 바다가 되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해. 깊이 마음 쓰고 큰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만 괜찮아. 그동안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갈 거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설렘은 마침내 믿음과 안락함으로 빛나겠지. 그런 사랑이 내게 올 거야. 나쁜 꿈을 꾸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뜨거운 이마에 손을 올려주는 사람. 마음이 길을 잃고 비를 맞아 떨릴 때 따스한 집이 되어주는 사람.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창문을 잠시 두드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 밤에 불빛이 없는 창문을 두드리게 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곳에 살았던 사람은 아직 떠난 것이 아닌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득 내가 아닌 누군가 방에 오래 누워있다가 간 느낌. 이유시거니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있었는데 조금 후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의 주인은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들을 두드리다가 제 소리를 거두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곳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느낌 또한 쓸쓸한 것이어서 짐을 들이고 정리하면서 바닥에서 발견한 새까만 손톱, 발톱 조각들을 한참 만지작거리곤 하였다. 언젠가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가 살던 시간 앞에 와서 꿈처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방 곳곳에 남아있는 얼룩이 그를 어룽어룽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이 방 창문에서 날린 풍선 하나가 아직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을 떠나기 전 언젠가 벽에 써놓고 떠난
자욱한 문장 하나, 내 눈의 지하에 붉은 열을 내려보내는 밤. 나도 유령처럼 오래전 나를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편의점에 들러서 한 개에 500원 하는 호빵을 둘이서 먹으며 생각해 춘자의 멜로디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면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삼키며 말했네. 몸을 의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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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의식 편의점에 들러서 한 개에 500원 하는 호빵을 둘이서 먹으며